희망을 안고 출범하는 박근혜 후가 오늘 낮 인수위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합니다. 인수위 2차 인선안 발표 분석과 함께 전국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세 분의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박상병 정치평론가,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역대 인수위보다 출범이 열흘이나 늦어졌는데요. 날짜가 줄어든 만큼 인수위 업무가 시간에 쫓겨 자칫 부실해질 염려가 없는지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시간이 길다고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역대 인수위보다는 열흘 정도 시간이 짧습니다. 활동이 50여일밖에 안 돼요.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의 선거 공약은 금방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당의 정책으로서 또 박근혜 당선인이 갈고 닦아왔던 정책 공약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인수위들도 대부분 다 정책 공약에 합류했던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하면은 그렇게 시간 때문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좀 준비하면은 국민의 우려와는 달리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열흘 네. 정도고 준비해왔던 내공이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인선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말들이 있는데요.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전문가 중심이고 조용한 실무형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너무 탁상공론형 교수형이지 않느냐.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로 주로 포진이 됐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우리 박상병 지금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싱크탱크 역할을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현장에서 그냥 교수로 계시다가 바로 발탁되신 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되게 이제 인선의 특징이 16분이 교수 출신, 또 6분이 관료 출신, 실세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이것은 역대 인수위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이고요. 크게 두 그룹으로 갈려지는 것 같아요. 검증된 전문가 플러스 발탁 인사. 본인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이렇게 구성을 한 것 같고요. 인수의 역할은 두 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공약에 발표했었던 정부 조직의 개편안을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일, 플러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충분한 인재풀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네. 친박 배제, 실세 배제, 네. 여의도 쪽에서 좀 불만이 그렇죠.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어제 그제 오늘 아침까지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갖고 부글부글해요. 죽 써서 개 줬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이게 토사구팽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만큼 친박이 서럽다는 것은 저는 상대적으로 인사를 상당히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중에서도 친박 중에서는 이정현 팀장이 정무팀장으로 이번에 발탁이 됐죠. 그래서 힘이 굉장히 실리는 게 아닌가. 친박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지금 발탁이 돼서 그런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친박 발탁이 과연 전혀 안 될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인수위원들은 지금 인수위원장 말씀에 의하면 인수위가 끝나면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사실은 인수위가 지금 한 50여일 정도 활동하는 공간인데 50여일 이후에 정말 장관으로 입각을 하는데 친박이 과연 얼마만큼 입각될 것인지 이제 사실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수위에서 장관으로 입각 대상자가 늘어난다면 여전히 친박들의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 적재적소에 또 친박 중에 정책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간다면 아마 친박 배제의 말은 없을 것 같고, 근데 아마 인수위를 이렇게 학자 중심으로 또 실무 정책 중심으로 가는 데는 아마 지난 5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트라우마 이게 좀 제일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그때는 아마 박영준 씨하고 지금 아마 정두원, 신재민 사이에 인사 추천을 가지고 상당히 좀 잡음이 많았죠. 예, 잡음이 많았고 그게 결국은 이명박 정부의 첫 인사 실패로 나타났다라는 분석이 많이 있어서 아마 박근혜 당선인께서 실패하는 것, 또 뭔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꼼꼼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인사의 패턴 자체를 이렇게 바꾸어서 아마 첫 인사 초기부터 뭔가 이렇게 실세들 내에서 알력이라든지 이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최소한 친박의 정치권 실세를 배제한다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친박 쪽에서 죽 써서 줬다 이런 얘기 그 얘기는 불만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당선인을 위하는 말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불만이 아니라
지금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가 정무형이 아니라 전문가형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면은 친박 블록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친박은 정무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당선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배제되느냐? 이번에 들어간 사람은 대부분 다 박근혜 당선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네.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면 친박의 정치 블록이 빠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밖에서 볼 때, 나에게 제가 친박이라고 그러면은, 야, 죽 써서 뭐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가 정말 잘 됐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기분 나쁘게 들으면 대목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친박계 인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박근혜 당선인 지금 의정을 보면은 청와대나 정부의 친박계에서 정책 전문가는 발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는 것이 또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일부 경제통이라든지 지금 이번에도 이정현 팀장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도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박근혜 당선인 주변에 있는 인사들 중에서 전문가형은 청와대나 또는 정부로 발탁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는 잘 아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비서실에다가 뒀다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친박계 인사들이 이렇게 속을 부글 끓일 필요는 없겠다. 자, 이번에 보면은 그 가장 특징적인 인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겼죠. 유민봉 교수. 네. 인선 배경이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인선 배경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 정치권에서 낯선 인물이고, 이제 박근혜 당선인 쪽하고는 정책적으로, 연관이 되어 왔다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치권에서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인물이거든요. 성균관대 행정학자고, 그래서 이번엔 비밀병기, 깜짝 기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네. 전체 큰 틀에서 보면은, 박근혜 당선인이 이번에 정부 조직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그동안에 조언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총괄 간사를 맡으면서 전체적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세팅을 윤민봉 교수한테 맡긴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전문가를 총괄 간사에 맡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보십시오. 인수위 자체가 바로 이렇게 실무형입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아마 지금 위원으로 또 옥동석 인천대 교수가 발탁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세팅을 해보면은 앞으로 이쪽에서는 정부 조직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강도 높은 변화나 또는 계획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코드로 읽힙니다. 또 한 가지 흘러나오는 얘기가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 아마 대한민국 정부 3.0이라고 하는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를 공약으로 아마 거의 첫 번째로 발표를 했을 텐데, 이게 행정부의 어떤 운영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자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사실은 1년에 보조금으로 지금 지출되는 돈이 수십조에 이르는데, 이 민간에 지출되는 보조금들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한 이 감사라든지 시스템들이 좀 부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정보 공개는 지금 어떤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기업체에 한정이 돼 있었는데, 국가의 세금이 흘러가는 모든 기관은 다 정보 공개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그 정보 공개도 이제 뭐 원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공개 대상으로 하자. 그래서 국민의 세금이 흘러가는 것은 전부 다 모든 전 국민의 감시하에 두자. 또 정부 조직 내에서 칸막이를 없애고 정부의 어떤 현안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국민과 공무원이 협치로서 뭔가 풀어보자. 이런 뭔가 근원적인 이 소프트웨어상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아마 그것을 위해서 유 교수가 발탁됐다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좀 궁금한 게, 네. 이 정무분과에는 또 이 박효정 교수. 네. 근데 이제 또 이 비서실 전무팀장에 네. 이정현 최고위원. 네. 역할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좀 이제 예상이 되죠? 네네. 정무 분야 하면 이제 정치와 관련된 업무 분야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박효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무 분야에서도 정부 조직 개편이라든가 선거 제도 개혁 이쪽에 좀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 박효정 교수께서 그것과 관련돼서 선거 기간 내내 말씀도 여러 번 하셨고, 특히 이제 선거 개혁과 관련해서 뭐 후보를 조기에 가시화하도록 법제화해야지만 된다. 이번에 단일화 과정 중에서 굉장히 늦게 그 대선 후보가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정부 구조 개혁,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바마 정부와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그 3.0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공 DB 구축을 굉장히 주요 역점 사업으로 내걸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치중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정무 분야 중에 정치 개혁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진영위원장,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이제 이장현 정무팀장의 역할은 그 조각 및 이제 청와대 인선에 있어서의 그 검증. 어떤 검증 플러스
대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당선인을 좀 돕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무 분야의 큰 세 분야가 좀 나눠지는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보단장을 했던 그 이정현 정무팀장의 발탁됨에 따라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윤창중 수석 대변인이 처음부터 좀 그 논란이 있고 이래서 윤창중 대변인의 역할을 좀 줄이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이미 좀 한번 야당하고 그 윤창중 대변인이라고 한번 좀 기싸움 설전을, 한번 했죠? 설전을 벌였습니다. 네. 예. 예, 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윤창중 대변인은 왜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느냐, 인수위에 대해서. 그랬더니 야당에서 막말하는 대변인부터 물러가라, 뭐 이렇게 좀 설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윤창중 대변인이 워낙 이제 이렇게 평론가 논평을 하던 시절부터 막말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연착륙하는 그런 준비 단계로 인수위 대변인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왔고 예. 실제로 그런 관측이 많이 있고 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지금 유승민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또 임명진 목사님 같은 분이 지금 뭐 이렇게 자진 사퇴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박근혜 당선인의 어떤 인사 스타일이라든지 또 머릿속의 사고는 이분이 뭐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본인 머릿속에 당연히 이 보수적인 어떤 정치적 색깔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과연 윤창중 씨가 이렇게 인수위만 하고 다음 정부로 안 넘어갈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장도 그렇고 박효종 교수 같은 분을 지금 정무분과위원회 간사로 발탁한 점도 그렇고 이렇다고 본다면 국가의 이념적 지향이라든지 생각의 흐름은 최소한 보수적인 생각으로 가는 것이 그렇죠. 맞다라고 당선인께서 머릿속에서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윤창중 대변인이 특별하게 어떤 개인적인 비리나 이것이 있지 않는 한은 아마 뭔가 정부에서 그런 어떤 사상적인 측면에서 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조금 일반적인 예측하고 다리 조금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는 어제 그 이정현 대변인, 윤창중 대변인 그 발언이 긴급 브리핑을 했죠. 좀, 네. 좀 그런 거는 솔직히 보기에는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여당의 그렇죠. 새누리당의 대변인이라고 얘기하면은 비판할 수 있어요. 새누리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 인수위의 대변인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을 보고 하는 거죠. 야당에서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언론에서 비판할 수 있는 거죠. 비판하지 못하면 언론 뭐 하려 있습니까? 그 비판이 적절하냐의 문제를 국민이 판단하지 몫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비판해서 예를 들어서 적어도 민주당 사정이 어떻습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네, 우리는 만약에 인수위 대변인이 야당의 그런 비판도 기만하게 수용을 하겠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거기다 대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다 또는 네. 당신도 할 일이 많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런 식의 분위기를 인수위 대변인이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새로운 정치 맞는 것이며 지금 인수위가 그런 갈때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윤창중 대변인이 일부러 그걸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의 존재감을 위해서 그러나 그걸 듣는 국민은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도 결국은 야당하고 싸우나 또 그렇게 하나 라고 하는 모양새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네. 안 하느니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 야당의 비난은요. 내달 25일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진선 평창 동계올림픽 위원장한테까지 미쳤는데 네. 예전에 그 강원도가요. 그 알펜시아 리조트 문제 때문에 이 민생이 파탄났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분을 어떻게 그런 자리에 시키느냐 이런 비난이 있는데 네, 네.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뭐 그 행정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과 뭐 그 공동선대 부위원장 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그 역할을 좀 지켜보셨을 거라고 보고요. 뭐 작은 취임식 한다는 측면에서 행정가를 좀 발탁하지 않았나 싶은데 야당의 그런 주장도 뭐 그분의 그간의 그 공과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지금 새누리당 대변인이 누군가요? 잘 모르겠죠. 새누리당 대변인 네. 누굽니까? 이게 지금 인수위를 당선인 다 대변인. 청와대로 네. 당선인 네. 대변인 쪽으로 다 넘어갔고 네. 사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대변인도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 포커스가 다 그쪽에 가 있어서 그 새누리당과 이명박 대통령 대변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제 인수위가 사실은 그간에 그 정무적 기능을 할 필요가 없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정무팀장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무팀장이 이제 대야 관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국가 지도자 연석회의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이제 30%를 야당한테 그 목을 넘기겠다 이랬으니까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국정의 동반자로 들어와 주면서 여야 관계가 좀 정치적으로 풀릴 필요가 있다. 이런 그런데 생각을 지금 좀 합니다. 야당이 네. 그럴 경황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네네. 상황 자체가. 네네. 그래도 이제 이번 이제 새로 시작되는 주에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당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여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박근혜 인수위도 또 당선인도 물론 15년이나 정치를 했지만 대야 관계를 위한 정무 기능의 보강 또 플러스 그 국가 지도자 연석회의를 아주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국민들한테 좀 더 그 안심되는 또 예견 가능한 그런 정치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김진선 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조금 보완 설명 한번 들어보니까요. 이 김진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아닙니까? 박근혜 당선인의 취임식 준비에 좀 세팅을 하는 담당인데 의전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의전에 상당히 밝은 인물이라고 그렇죠. 알려져 있고 아무래도. 의전에 그리고 또 이분이 강원도 출신이에요. 그렇죠. 강원도 동해 출신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안배. 그렇죠. 이번에 보면은 강원도가 많이 빠졌거든요. 자꾸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로 나오는데 그런 점은 배려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적어도 지금 박근혜 당선인 쪽에서 그 자신의 취임식의 코드와 맞춰서 민생이라든지 또는 외국에서 인사들을 발탁할 때 가장 적임자로 김진선 위원장을 발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과거에 뭐 도정이라든지 쪽에서 실패가 있었겠지만은 그거는 또 실패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대목은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좀 서민형으로 요란하지 않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취임식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국민의 정서도 사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큼 내실 있게 또 외국의 인사들을 초빙할 때도 정말로 뭐 강대국 중심으로 이것이 아니라 박근혜 당선인의 새로운 어떤 대외 전략에 맞는 정도의 인물을 모셔서 우리나라의 그 서민의 코드에 맞는 취임식을 준비할 것이니까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지켜보면은 김진선 위원장의 작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저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추가하자면 그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번 취임식 과정 중에서 이제 국가 수반들 급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그분들과의 그 여러 가지 교류가 평창 올림픽하고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분이 이제 곧 그 큰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네. 그 결혼식도 굉장히 축소를 한대요. 그래서 뭐든지 절약 뭐 이런 코드로 가겠다. 아마 그런 점을 좀 높이 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오가 대단하시죠. 무조건 서민적으로 하겠다. 소박하게 그런, 하겠다. 네. 예. 자, 자연스럽게 아까 민주당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내용이 심하죠. 앞길이 보이지 않고 참 갈 길이 막막해 보이는데요. 자, 비대위원장 지금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비대위원장 지금 그 신임 원내대표 박기춘 원내대표가 아마 두루두루 이제 각 이제 집단별로 이렇게 만나시는 것 같아요. 만나서 얘기를 청취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추대를 통해서 비대위원장을 모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정도까지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아마 9일 10일 중에 아마 비대위원장 추대가 됐든 선출이 됐든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정대철 상임고문 얘기 주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비대위원장을 지금의 민주당의 내부 상황을 보면은 혁신형으로 가는 것이 맞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혁신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 실릴 때 혁신하는 거지. 자, 우리 다 모여서 혁신합시다 해서 혁신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구심체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관리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관리형으로 간다고 하면은 비대위 체제가 힘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대철 상임고문와도 괜찮습니다. 또는 박기춘 원내대표가 맡아도 괜찮아요. 관리형이니까. 그러면은 이 관리형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달까지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아마 전당대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 달까지는 넘기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정대철 상임고문이든지 박기춘 신임 원내대표든지 아니면 원내형은 괜찮고 관리형 것 자체가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만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꾸릴 때 또 친노, 비노, 반노의 싸움이 가시화될 것인가? 이 가시화되는 것들을
지금의 비대위가 과연 이것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를 한다고 하는 측면은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새 당 지도부한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힘이 실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을 경선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경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네. 합의 추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네. 지금 네. 보고 있으면 이게 민주당이 과연 혁신할 의지나 의사가 있는 것인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박희준 원내대표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든 계파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계파 부분은 두고 봐야겠지만 기득권을 내려놓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최근에 이제 예산안이라든지 해외 예우 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존에 공식적으로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기득권 내려놓기가 전혀 안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 내부의 어떤 당권이라든지 공천에 관련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사실은 그것만이 지금 정당에서 유일하게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인데 실제 과연 마음속 진심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을 의사가 있는 것인지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마 상당히 제3자적 관점에서 보면 좀 회의가 좀 많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들이라든지 또 언론에서 좀 많이 여전히 좀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그냥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고 난 다음에 내부에서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악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얼마 전에 상임 고문단도 이대로는 안 된다 하고 직격탄을 날린 것 아닙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환골 탈 때 뼛속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의 선거에 책임 있는 인사들의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정치인들의 책임을 지라는 얘기는 정치에서 퇴출당하는 거죠. 스스로가. 그 기득권 아닙니까? 딴 거 기득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실패했던 책임자들 정계 은퇴해라. 그리고 핵심 인사들 다음에 총선 출마, 불출마 선언해라. 그 위에 새로운 집을 짓자라는 메시지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려놓을 것인가? 이제 그 문제죠. 네. 얘기가 나와서 네. 말씀드리는 네. 건데 진짜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전에는 전부 정치 쇄신한다. 그리고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선거 끝나고 그다음에 요번에 예산안 처리를 하는 데서 다 드러났지만 뭐 졸속으로 처리하고 그 정말 민생 예산을 다 깎고 자기들 기득권은 의원 연금이 이런 거 다 챙기고요. 그리고 또 코스타리카니 이런 말도 안 외유까지 되는 떠났습니다. 외유까지 거기 네.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거 정치 쇄신 되겠습니까? 해도 너무했다 이런 얘기들이 예. 나오고 예.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예. 늘 그래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돌이켜보면 1년 전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누리당을 쇄신했을 때는 총선을 목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박하니까 당 쇄신으로 밀어붙이면서 공천도 혁명을 한다고 하고 하면서 이제 성공해서 총선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뽑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임기가 3년 이상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쇄신이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총선이 목전 앞에 있으면 강한 지도부가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는데 국회의원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분들한테 정계 은퇴 선언하라라고 얘기하기에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정을 좀 지켜보면서 민주당도 사실은 이 큰 선거를 4번이나 계속 지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대선 총선, 이번 대선 총선 이 과정 중에 아마 본인들도 쇄신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절박감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때 애정어린 비판을 해주는 것과 그냥 무조건적인 비판을 해주는 것은 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정어린 비판을 해주는 것이 네. 그 야당한테도 좋지 그러니까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각에서 네. 나오는 얘기가 민주당도 예. 3년 6월 남았는데 네. 그냥 조금 이렇게 시끄럽게 쇄신하는 척하다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새누리당 역시 뭐 대선 때 뭐 약속한 건 약속한 것이고 조금 지나면 국민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데 진짜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까지 말씀 감사했습니다. 자, 예.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네. 네, 지금까지 박상병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해 위키트리 부회장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입니다.